오미크론 우세 지역인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지역에서 방역 체계가 우선 전환됩니다. 일부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게 되고 나머지는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합니다. 대전환기를 맞은 코로나 대응 어떻게 달라지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조계종이 조계사에서 승려대회를 열고 종교 편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위해 찾아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불교계 반발로 입장이 거부됐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ICBM 실험 재개를 시사한 다음 날 나온 분석입니다. 실제 발사 가능성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KBS 사극 낙마 장면에 등장한 말이 폐사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가 2주간 방송을 결방하기로 했지만 드라마 폐지 청원이 이어지고 있고 촬영 책임자에 대한 고발까지 이뤄졌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방역 체계가 오미크론에 맞춰서 확 달라집니다. 그동안 K방역의 핵심은 선제검사와 빠른 추적 그리고 확실한 격리였는데요. 정부가 오늘 오미크론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이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증상이 없으면 검사도 추적도 격리도 하지 않고 중증 환자 치료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일부 지역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된 광주나 전남, 경기 평택이나 안성시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 검사 방식이 바뀝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 밀접 접촉자나 60세 이상,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만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엔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하거나 가까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기존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길게 선별진료소에서 줄을 서는 일들이 많이 줄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접촉자라는 이유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만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급증하는 확진자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전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기보다 한편 통제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겠습니다. 3월이면 오미크론 감염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정부는 방역체제의 대전환을 선택했습니다. 중증 환자 위주로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5차 대유행을 빨리 끝내는 묘약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렇게 체계를 바꾸면 문제는 없을까요? 방역 전문가들은 무증상자들이 이용하게 될 이 자가검사 키트의 정확도를 걱정합니다. 여기서 걸러내지 못하면 숨은 전파로 바로 이어진다는 거죠. 장하얀 기자 보도 보시고 시민들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 건지 아는 기자와 따져봅니다. 스스로 코 속에 멸균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자가검사 키트는 15분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선별검사소에선 무료로 제공합니다. 현장에서 2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음성이 나오면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PCR 검사보다는 높지 않지만 신뢰할 만하다고 기대합니다. 우선 신속항원 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는 정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간주하고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식약처에 자료를 제출한 A 자가검사 키트 업체 임상 결과 양성에서 실제 양성으로 나타나는 확률인 민감도는 90%, 음성에서 음성으로 나타나는 확률인 특이도는 9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자가검사 키트의 민감도를 41%, 서울대병원 연구진은 17.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선별검사에서 놓치는 사람은 미음성으로 놓치는 사람은 그냥 다시 원래 지역사회 안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서 확산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동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는 무료지만 진찰료로 5,000원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일반 환자를 받는 병의원이 코로나 검사를 함께 받을 경우 병원 내 감염 우려가 커진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신속항원 검사하면 마스크 내려야 되고 비말이 다칠 텐데 그러면 뭐 고혈압이나 다른 환자들이 오히려 감염의 온상이 되잖아요.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방역 체계가 바뀌면 시민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사회 2부 서상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자, 이제 증상이 없으면 선별 진료소 가서 이 PCR 검사도 못 받게 된다는데, 자, 이 신속 항원 검사요? 이건 뭡니까? 이름이 낯설 텐데 제가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자가 검사 키트를 말하는데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두 개들이 한 12,000원에서 네. 16,000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면봉으로 코 속 검체를 채취해서 진단 검사를 빨리 알 수 있는 이 자가 검사 키트를 전국으로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일부 지역부터 사용을 확대하는데요. 지금까진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 즉 PCR 검사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았죠. 앞으로는 일부 지역에선 PCR 아무나 못합니다. 일반 시민들은요, 선별진료소에 가서 자가검사 키트를 받아서 스스로 검사를 하거나 근처 병의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둘 다 키트를 쓰는 항원 검사 방식인데 병원은 전문가용이라서 면봉이 더 깁니다. 코 속 깊숙이 비인두까지 찔러서 정확도가 더 높은데요. 단 5,000원 돈을 내야 합니다. 또 이 체계가 바뀌면요, 뭐 추적, 격리 이런 것도 달라진다는데, 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요, 확진자가 나오면 접촉자를 최대한 찾아냅니다. 가족은 당연하고요. 확진자가 다니는 회사, 식당 어디에 들렀는지 카드 내역도 확인하고 CCTV도 돌려봤죠. 이게 확 줄어듭니다. 확진자가 나와도 마스크를 벗고 매일 함께 생활하는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죠. 즉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는 옆에 직장 동료가 감염되더라도 보건소에서 접촉답니다. 전화 받으세요. 문자 메시지나 검사를 받으세요. 이런 문자 메시지나 전화 안 올 가능성이 높고요. 별다른 증상도 없다면 PCR 검사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뭐 굳이 이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역 당국이나 이 전문가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있는데요.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국내 지금까지 역대 최다 확진자는 7,848명이죠. 당장 다음 주는 10,000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3주 전 국내 연구팀 자료를 볼까요? 오미크론 때문에 3월 초 확진자가 2만 명이 될 거다 예측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전 보여드린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정재훈 교수와 어제 통화를 해보니 이 확산 시기가 2주 정도 더 당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10만 명의 확진자도 나올 수 있다고 추정하는데요. 의료와 방역 체계가 견딜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외신 기자가요, 오늘 정부 브리핑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자, 한국이 어쨌건 선제적인 역학조사를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자, 앞으로 오미크론이 바뀌어도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시청자 질문도, 지금 저희 아자에 들어온 시청자 질문도 이거예요. K방역이 오미크론에는 그럼 안 통하는 거냐? 네. 이 전략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앞서 앵커도 언급한 것처럼 빠른 검사, 추적, 빠른 격리로 대표한 이 3T가 K방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 현실적인 부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검사하는 사람도 역학조사하는 사람도 한정된 상황에서 지금 방식으로는 대응이 안 될 거다.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로 접근하겠다는 거죠. 이 전략이 통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그 오미크론 방역이라는 게 뭐 전국이 동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오미크론이 확산 중인 광주나 평택 등 4곳에 다음 주 수요일 먼저 도입됩니다. 사실 지난 14일만 하더라도 신규 확진자 7,000명이 되면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가 어제는 7,000명 숫자가 기계적인 게 아니다,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데 이어서 오늘은 일부 지역만 먼저 시작했는데요. 수도권 등 나머지 지역도 오미크론이 과반이 되면 이런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 현장에선 전국적인 방역 전환 준비 자체가 덜 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오미크론이 휩쓸고 간 이 해외 사례도 많은데 대비가 좀 아쉽네요. 자, 지금까지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스님 5천 명이 모인 전국 승려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단은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이었지만 그동안 특정 종교에 편향적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스님들은 민주당의 사과를 거부했고 조계사로 찾아온 정청래 의원도 절 안으로 발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스님 5천 명이 조계사를 가득 채웠습니다. 경내는 불경 소리가 가득 찹니다. 오늘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 승려대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을 비판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정부 여당의 애혹된 종교 편향적 자세와 전통 불교의 문화에 대한 몰이해가 불러온 착급의 상황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입니다. 심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합리적입니까, 선생님?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 발언이 불교 폄하의 실상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당의 국회의원이 통행세를 받는 산적 취급을 하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사기꾼 집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오늘 정 의원은 조계사를 찾았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신 사과하려 했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 스님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결국 송 대표는 조계사 바깥에서 사과문을 읽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교계와 국민 여러분께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여당의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편 종로구청은 전국 승려대회 주최 측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860만 불교 신자들의 표심이 돌아설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번 불교계와의 갈등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와 불교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유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다를 거라고 연신 강조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이재명 정부를 구성할 때 더욱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져서 특정 종교 편향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불교계와의 갈등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불교계 문제는 그 민주당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경과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차별화에 나선 데는 문재인 정부에서 쌓인 불교계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불교 관련 공약을 막판에 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4대 종단 중 천주교만 평양 현지에서 북측 천주교단과 회동한 것도 불편하게 만든 대목입니다.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벌인 것도 불만이 쌓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청래 의원 발언은 도화선이 됐을 뿐 켜켜이 쌓인 불만이 터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불교 인구는 전체의 17%로 860만 명 안팎입니다. 박빙승부에서 민주당은 성난 불심 달래기에 끝까지 공을 들인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에 나설 거라는 분석을 국가정보원이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본토까지 닿는 ICBM 개발은 핵실험과 더불어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도발인데요. 자, 해체가 됐던 동창리 발사장은 이미 복구가 완료된 상태라고 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분석한 결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 동창리에서 ICBM을 발사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제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ICBM 발사할 가능성이 국정원이 오늘 국회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어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재개 언급 후 하루 만에 우리 정보기관이 실행 가능성을 확인해 준 겁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간 합의 직후 해체됐지만 2019년 하노이 협상 결렬 후 복구가 완료됐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마지막 미사일 도발은 지난 2017년 11월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 15형 ICBM 시험 발사였습니다. 이후 모라토리엄 선언 후 열병식에서만 신형 ICBM과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시험 발사가 예상되는 ICBM은 여러 발의 핵탄두를 싣고 미 전역을 동시에 타격이 가능한 신형 고체 연료 ICBM으로 예상됩니다. 고체 연료 개발에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에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ICBM도 고체로 하는 것을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핵실험 재개는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최근 여러 차례 지진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입니다. 꼼수 임기 연장 논란이 있었던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꿈쩍 않던 조 위원, 내부 선관위 직원들까지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버티질 못했습니다. 지켜주려 했던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엔 즉각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오늘 오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임명권자에게 다시 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 상임위원은 앞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이 반려해 비상임위원으로 3년간 더 일하게 됐습니다. 야당의 임기 연장 꼼수라는 비난에도 버텼지만 선관위 직원들의 비판은 견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은 최근 논란으로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후배들을 믿고 맡겨주면 좋겠다는 사퇴 촉구 편지를 썼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대표단도 같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중동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사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청와대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신임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논란을 줄이려 사의를 반려했지만 재차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했습니다.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는 애초부터 없었어야 하지만 재차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만시지탄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목 비상임위원인 문상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고 중립적인 후임자를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한 이력 때문에 임명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제 대선일까지 주말은 고작 7번 남았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은 설 연휴 민심을 잡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서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충청 지역에서 주말을 보내는데요. 마크맨 김성규, 김단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박 6일간 서울 경기 일정을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정말 부동산 때문에 고생이 많죠. 또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말로 다를 겁니다. 서울 발전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부동산 실패에 대해 다시 사과부터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서울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며 서울 표심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곳 강북에서 강남과 강북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아니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물량 공급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만들자.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 1인 가구 맞춤형 공약 등도 내놓으며 서울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연남동 거리를 걸으며 젊은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이번 대선 승패를 좌우할 수도권과 젊은 층 공약은 선거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부친의 고향인 충청을 다시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금 충남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 참석 중인데요. 이곳에서 7가지 충남 지역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서산 공군 비행장 활용한 신공항 건설 등이 담겼습니다. 충남이 역사의 기로에서 늘 중심을 잡아줬다며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충남 도민들께서, 우리 자랑스러운 도민들께서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어주셔야 위기의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대전 선대위 발족식에서도 지역 살리기 공약을 내놨습니다. 대전 지역의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돈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자금을 매개해줄 대형 금융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 후보는 대전 일정의 마지막 장소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내일은 세종을 찾아 중원 공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만찬 자리에서 제기한 이 전략 공천 때문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싸고 공천 거래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홍 의원 오늘 4차례나 글을 올리며 일명 윤핵관들을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아슬아슬한 선은 넘질 않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 전략공천 요구 논란에 대해 첫 입장을 밝힌 건 오전 7시 40분쯤입니다. 윤 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가증스럽다며 내가 공천 2자리로 소신을 팔 사람이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홍 의원은 2시간쯤 지나 또 글을 올렸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공천 추천을 한 것을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제 윤 후보와의 만찬에서 서울 종로, 대구 중남구 전략공천을 제안한 것은 선이었는데 윤 핵관들이 합류 조건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곧이어 3번째, 4번째 글도 잇따라 올렸습니다. 윤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고 윤 핵관들만 몰아세웠습니다. 음흉한 사람들이라며 자신을 구태 정치인으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윤 후보 측은 자기 사람 심으려다 뒷거래로 비난받으니 조언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라며 역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측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홍 의원의 선대본 합류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팀으로서 정권 교체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반드시 전략 공천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높지요. 그래서 공약을 보고 선택하려 하면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워낙 비슷비슷해서요. 이 수치까지 똑같은 공약들 얼마나 비슷한 건지 체크맨 최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잘 모르시네. 이분 아닐까요? 이재명 후보. 둘 다 얘기한 건 아는데 누가 먼저인지는 잘 몰라요. 두 후보 다 공약하신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심각하긴 해. 이 후보들이 왜 이렇게 공약을 많이 할까?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매일 크고 작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유독 이번 대선에서는 차별성은 사라지고 이름만 가려도 누구 공약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발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회, 경제 등 각 분야 공약 중 22개 공약이 일치하거나 유사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가상화폐 5천만 원 비과세 등 상대 후보가 내놨던 공약도 대놓고 채택하기도 합니다. 겹치는 공약 중 약 80%가량이 부동산, 2030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었습니다. 저희는 용적률 확대, 그다음에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추가 공급이 좀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기대하는 겁니다.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 공약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다 보니 결과적으로 수치까지 똑같은 판박이 공약이 됐습니다. 소확행 공약, 심쿵 공약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짧은 메시지 방식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공약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 실천 능력을 차별화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저는 정책을 알고 실행 방향을 압니다. 속도와 변화를 더 내실 있게, 더 빠른 속도로. 네거티브 선거 전에 비슷한 공약까지 유권자들 입장에선 선택지가 좁은 대선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11시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혜경, 김건희 씨가 보이는데요. 배우자 경쟁일까요? 아니요, 팬카페 경쟁입니다. 김건희 씨 통화 녹취가 일부 공개된 뒤에 김건희 팬카페 회원수가 급증했다고 전해드렸었죠. 김혜경 씨의 팬카페도 생겼습니다. 이건가 보죠. 김혜경 씨 얼굴이 보이네요. 네, 국모 김혜경 팬카페 경산안내라는 이름인데요. 이틀 전 개설된 이 카페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2,400명이 넘는 회원수를 기록했습니다. 뭔가요? 이 김건희 씨 카페의 맞불 성격인가요? 네, 카페는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 응원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 또 김건희 씨를 민생 파괴자로 지칭하면서 제보 게시판도 운영 중입니다. 한편 회원수 4만 명을 넘은 김건희 씨 카페에서는 김 씨의 녹취록을 공개한 MBC 앞에서 오는 일요일 집회를 한때 추진했었는데요. MBC가 그런데 일요일 날 이 후속 방송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집회는 취소하고요. 봉사활동이나 지지 선언으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선만큼 후보 배우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선거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돌아온 쓴소리꾼. 진중권 전 교수가 정의당에 복당을 했어요. 네, 탈당한 지 한 2년여 만인데요. 진 전 교수는 어제 심상정으로 간다면서 정의당에 다시 입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조국 사태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해서 이제 정의당을 탈당을 했었죠. 맞습니다. 탈당 후에는요, 조 전 장관 얘기를 하면서 울분을 터뜨린 적도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놓고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수가 있는가. 또 친정 정의당을 향해서 민주당 딸랑이가 되지 말라고 쓴소리도 했죠. 이후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의힘으로 가라, 이 친윤 스피커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윤 후보와 가깝다는 이 평가도 많았는데 정의당에 복당한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탈당한 이유였던 이 조국 대응과 관련해서 뼈아픈 오판이라는 심 후보의 사과도 있었고요. 또 최근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실망감도 드러냈었죠. 한 인터뷰에서는요,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해 갈라치기 한 데 실망했고 옛날의 진보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입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볼까요? 시상식을 한다면 무슨 시상식일까요? 네, 저희가 대선 열왕야랑으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가상 시상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상식까지요? 네. 시상식이라면 뭐 부문이 있겠죠? 네, 먼저 댄스 노력상 수상자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어제 댄서들과 함께 춤을 배웠고요. 또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캐럴 춤도 선보였잖아요. 노력이 가상한 만큼 댄스 노력상 드립니다. 열심히 췄어요. 자, 윤석열 후보도 뭘 받았나요? 네, 소통상을 받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수상자가 윤 후보가 아니라 AI 윤석열입니다. AI 윤석열은 지지자들 질문에 윤 후보 대신 답변해주고 있죠.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의 호적상 이름은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바빠서 못 해봤지만 위키유는 당연히를 해봤습니다. 페이커님 한판해요. 한편 안철수를 팝니다 시리즈로 각종 직업을 체험한 안철수 후보에게는 체험상을 드립니다. 네, 은근히 뭐 다음 상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연기상입니다. 수상자는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입니다. 우리 워킹맘들 너무 불쌍해. 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 오호! 사실상 자녀와의 시간을 선물해 주자는 말씀이죠? 받고 더블로! 성찰의 시간을 가진 뒤에 숏컷 머리로 마음을 다잡은 심상정 후보에게는 이미지 변신상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은 체력상인데요. 수상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송 대표는 보시다시피 발목 부상 투혼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저렇게 휠체어도 밀고 다녔었죠. 네. 한 번은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다리 부상을 입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시고도 정말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 송영길 대표님 쪽발이 발목 투혼. 제가 발목이 갑자기 족발이라고 나와가지고. 재미로 준비해본 대선 시상식. 모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짜증 말고 웃음을 주는 스마일상을 받는 선거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그래도 다들 노력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충북 청주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 내부에 한 명이 고립돼서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김태형 기자, 고립된 남성은 발견됐습니까? 네, 1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에 이 건물 4층에서 이 3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 당국이 보일러실 쪽을 살펴보다가 발견을 한 겁니다. 오늘 불은 오후 3시쯤에 이 건물 4층에 있는 전기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4층 휴게실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빠져나왔고 2명은 구조됐습니다. 중상 1명, 나머지는 경상입니다. 건물 상황을 보겠습니다. 불이 난 지 3시간 만인 오후 6시쯤에 건물 전체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앞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다가 오후 3시 40분에 근처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올렸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물론이고 중앙 119 구조본부와 대전과 세종 등의 소방 인력과 장비도 지원됐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소방 인력 100여 명 그리고 장비 33대가 투입됐습니다. 이 공장 건물이 조립식 판넬로 돼 있다 보니 불을 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불을 끄는 물이 판넬 껍데기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벽을 부술 수 있는 파괴형 방수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이 무너질 위험과 2차 폭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화재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실종자 수색에 걸림돌이 됐던 타워 크레인을 해체 작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2차 사고 우려에 일대가 통제되고 긴장감 속에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해체할 타워 크레인에 위태롭게 올라선 작업자들. 무게추를 하나하나 쇠줄에 연결한 뒤 조심스레 지상으로 끌어내립니다. 작업 도중 자칫 크레인이 쓰러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엔 긴장이 가득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크레인 해체 작업엔 1200톤 이동식 크레인 2대와 작업자 15명이 투입됐습니다. 당초 타워 크레인 무게추와 탈 역할을 하는 붐대, 조종실 등을 모두 해체할 예정이었지만 무게추 해체에 시간이 걸려 조종실 철거는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타워 크레인에 인접한 옹벽이 80mm까지 변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여 16mm 변이로 다시 되돌아오는 옹벽을 확인하고 크레인을 중심으로 반경 79m가 위험지역으로 설정되면서 수색 인력은 물론 인근 주민 등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할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우리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작은 거 하나만 나와도 희망을 걸어야 되니까. 주말을 앞두고 가게 문을 닫게 된 상인들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가만히 말해야 장사를. 타워 크레인 해체가 마무리되면 주말 동안 외벽 보강 작업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수색은 다음 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기계식 주차장 3층에서 차량이 떨어져서 사람을 덮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차에 깔린 남성이 숨졌습니다. 홍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번화가 골목으로 소방차 2대가 들어갑니다. 잠시 뒤 119 구급차와 경찰 순찰차도 뒤를 따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골목 안쪽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차하고 구급차라서 그 왜 들 것 있잖아. 그거 들고 가서 뭐 사람이 다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계식 주차장 3층에 세워뒀다가 승강기 통로로 이동시킨 SUV가 받침대와 같이 떨어져 1층에서 작업 중인 50대 남성을 덮친 겁니다. 구조대가 차에 끌린 남성을 꺼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망자는 주차 설비 업체 직원으로 주차기에서 이상한 소리와 진동이 난다는 연락을 받고 수리하러 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수리를 위해 주차 차량을 옮기기 시작한 지 1분 만에 난 사고였습니다. 이동하는 차량 자체 플러스 자체가 차가 탑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안전한 조치였다는 판단 정도입니다. 원인은 기계적 결함 정도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사고가 난 기계식 주차장은 2020년 3월 마지막 정기검사에선 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숨질 당시 같이 작업했던 동료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도 다음 주 중에 전문가를 투입해 현장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높아진 금리가 요즘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곧 준다는 300만 원 방역지원금으로는 대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 관련 예산 14조 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처럼 비대상 업종도 지난해 11월, 12월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예산 14조 원 중 11조 원은 당장 집행이 불가능한 초과 세수 대신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합니다. 추경 규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나라비까지 내서 다음 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급하게 추경을 편성했지만 받는 소상공인은 떨떠름합니다. 9시로 묶어놓으면 제일 타격받는 업종은 호프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피해 업종 차등화돼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300만 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시간을 좀 늘려주는 게 저는 크게 최고의 대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만 원으론 금리 상승으로 늘어난 대출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거의 풀로 다 땡겨 쓰신 상황이에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저는 폭탄 돌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야는 앞다퉈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 국민의힘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35조 예산 편성에 동의해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일부러 넘어뜨린 말이 결국 죽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가 사과하고 일시 결방하기로 했는데 드라마 폐지 요구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다리에 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뜨리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일주일 뒤 죽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이 몰고 온 동물 학대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방영한 KBS 측은 어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주말 방송 예정이던 2회분을 결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명절용으로 준비한 스페셜 방송도 쉬기로 했습니다. KBS의 수습책에도 동물 학대를 비판하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드라마를 폐지해달라는 글이 4만 7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이번 일이 사고가 아니라 세밀하게 연출된 학대라며 촬영장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망을 해도 경제적 손실이 되지 않는 대상을 출연을 시키는 거죠. 주로 노쇠한 말들, 이런 또 도구로 마지막까지 활용된다라는 것도 사실 생명윤리 관점에서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동물보호연합을 비롯한 100여 개 단체도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동물학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습니다. 경기도 야산에 100마리가 넘는 풍산개가 방치돼 있는데 굶어 죽고 물려 죽고 참혹한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산에 하얀 개들이 떼지어 앉아 있습니다. 땅바닥에 누워 햇볕을 쬐고 있는 개도 보입니다. 근처 개농장에서 기르던 풍산개입니다. 쓰러진 농장 철조망을 넘어 야산까지 온 겁니다. 개농장 안팎엔 형체가 훼손된 개 사체가 방치돼 있고 개들이 물어 죽인 걸로 보이는 닭과 야생동물 사체도 보입니다. 농장 안에 개 사체를 먹고 있는 쥐도 포착됐습니다. 물려도 죽는 게 있고 묻어줘야 되는데 지금 추워서 땅을 못 파니까 예, 이제 봄되면 이제 땅 풀리면 그때 묻어주고 그러죠. 이 농장은 풍산개를 키워 30년 가까이 일반에 분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장주가 금전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가 방치되기 시작한 겁니다. 새끼개를 포함해 농장에 속한 풍산개는 150여 마리나 되지만 사료가 모자라 근처 식당에서 얻어온 족발뼈까지 먹고 있습니다. 수도도 추위에 얼어붙어 마실 물도 찾기 힘듭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운영 중단 요청을 받은 농장주는 개농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들을 처리할 방법이 고민입니다. 방치돼 야생화된 개를 데려갈 곳이 없는 겁니다. 정리가 힘들하고 못 기르는 거죠.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얘 들개 같은 애들을 데려갑니까? 이 농장은 이미 수차례 동물학대 의심 민원이 들어왔지만 그동안의 현장 조사에선 적발된 전력이 없습니다. 오늘 현장에 출동한 관할구청 관계자도 농장주가 거부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끊임없이 더 개체수는 늘어날 거고 시에서 구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거는 저분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림 사고 등으로 이어지기 전에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중동 레바논에서 돌아오던 동명부대 간부가 비행기 안에서 음주 난동을 부린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간부는 마스크를 쓰라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기물까지 파손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8개월 파병을 마치고 임무 교대를 위해 귀국한 동명부대 25진 264명. 두 차례로 나눠 지난해 12월에 이어 그제 레바논에서 전세기가 출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A 중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는 A 중위에게 승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A 중위는 욕설을 내뱉으며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내 음주 난동은 처벌 대상으로 당시 동료 장병들도 함께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해외 평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군인이 음주 난동을 부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만큼 군의 기강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최장기 파병부대인 동명부대의 기강회의는 반년 새 3차례나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새벽까지 술판을 벌인 부대장 등 간부 3명은 조기 귀국 조치를 받았고 2달 뒤 부하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간부도 조기 귀국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기강회의 사고가 잇따라 터져 파병부대를 지휘 감독해야 하는 합참은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4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영미 열풍을 일으켰던 여자 커링 대표팀. 다음 달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다른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안경 선배 김은정이 투구한 스톤을 매섭게 지켜보더니 동료들에게 힘찬 스위핑을 지시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대표팀은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강릉 컬링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4년 전 유행어로 떠올랐던 김은정의 간절한 외침. 이번엔 새 유행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기량이 급성장한 후보 김초희가 주전 김영미와 자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초희가 영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초희 이름이 조금 많이 불리지 않을까. 평창올림픽 이후 선수들은 전 소속팀 지도자의 전횡을 폭로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선수들을 더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그 팀워크를 유지해서 게임을 끝까지 잘 탄탄하게 유지해가는 게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베이징 컬링 경기장은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수영장을 개조한 곳입니다. 박태환이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땄던 장소에서 대표팀은 새로운 신화에 도전합니다. 좀 좋은 기운을 가진 경기장이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매 경기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오늘 제주의 모습입니다. 유채꽃의 개화 시기를 계량해서 겨울에도 만나볼 수 있는 건데요. 아직 찬바람 부는 계절이지만 이 사진으로나마 잠시 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한파 걱정은 없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최고 기온은 2도 정도인데요. 내일 낮부터 설 연휴까지도 평년 기온을 웃돌 걸로 예상됩니다. 주말엔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밤부터 호남과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전북엔 눈이 살짝 날리겠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남해안과 제주에, 밤부터 동해안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공기질도 아쉽겠는데요. 내일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동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3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5도, 대구는 1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무려 7개월 만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오늘이 공수처 출범 딱 1년 되는 날이거든요. 1년 동안 한 건도 기소를 못했는데 이 수사 능력은 있는지, 이 광범위한 통신 조회는 왜 했는지 물어볼 게 태산인데요. 철문 안에 서더니 이 조직을 재정비하겠다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쏟아지는 비판에 문을 열고 나올 자신조차 없었던 걸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철문에 갇힌 공수처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